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 진단하는 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국채금리 얘기하고요. 중국은 부동산 위기 궁금하고 신문화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이 이제 뭐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현직인데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네, 미국에서 그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로이터 입소스 조사입니다. 네. 10월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 사상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유난히 중남미 그 불법 이민자들 문제가 좀 이슈화되면서 치안 문제 그리고 이민에 따른 그 불안감이 상당히 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2기 대통령이 된다면은 82살의 그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언제 치매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고민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아무래도 그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11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간에 닷을 올리고 도수를 달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약점은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4개의 형사와 관련된 재판이 있고요. 1개의 그 민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신, 육체, 자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 중에서도 일부는 트럼프가 유죄 확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은퇴를 선언하는 순간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뉴욕주에서 제기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아주 그 3개월 만에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요. 뉴욕주에서는 트럼프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트럼프 타워도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이든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얘기도 참 챙길 게 많고요. 다음 당면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충돌, 전쟁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글날 연휴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이제 하루 4% 올랐던 것 말고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달러도 강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상품 시장도 그렇고 안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도 현재 국제 유가라든지 안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나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연준의 긴축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성장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있고 이런 측면에서 투기적인 엔화와 관련된 매도 물량이 외환 선물 시장에 지금 상당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엔화는 0.6% 하루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중동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뭐 유가나 그리고 국제 외환 시장의 흐름도 지금과 거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가장 짓눌렀던 게 미국의 금리 아닙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8%를 넘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이 오면서 떨어졌습니다. 4.5%. 간밤엔 좀 올라서 4.6%대일 텐데요. 미국의 실제 국채 수익률, 채권 금리는 이제 조금 꺾였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다시 오를 여지가 있습니까? 네, 뭐 현재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은 4분기와 내년 1분기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CPI 물가 지수가 좀 하락하는 게 국제 그 채권 금리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실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그 셧다운에 따른 미국 국채 신용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동 우려에 따른 핵심 변수를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비구이 위안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도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뭐 국내에서 뭐 막은 것도 같다고 하고 못 갚은 것도 같고 최근엔 다시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네, 비구이에는 헝다보다도 사업 규모가 4배 정도가 달하는 중국의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 코뿔소가 사실상 출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비구이엔의 회사채는 원금의 5% 정도인 5센트 지금 거래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미 디폴트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10월 21일과 11월 3일 날 채권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터블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해외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빨리 청산을 서둘러서 우량 지분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비구이엔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7,000에이커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로 해서는 95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해외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구이엔과 관련해서는 현재 109억 달러의 해외 채권이 있고요. 해외 대출 규모가 무려 58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구이엔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아파트 판매가 무려 81%나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앉아서 부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 비구이엔의 달러 회사채 이제 지금 1,500만 달러를 못 갚을 경우에는 중국의 전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위험이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중국 내에 뭐 금융 쪽의 사이드는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대외 채권 여기 채무가 이제 문제일 텐데요. 시각이 이제 제각제각 좀 다가오는 상황이군요. 헝다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그죠? 비구이안까지 헝다는 그 사태 자체가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슈자인 회장을 감금하고 구속하면서 약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수갑을 차고 구속이 되는 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당하기 때문에 해외 출국도 금지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면회나 연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 슈자인 회장을 구속했던 것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속된 금고 지기뿐만 아니라 재무 담당자들의 증언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비자금이 태자당이라든지 전직 지도부의 비자금으로 흘러가 있는 내용까지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 청산 작업을 속도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왜 지금 시점에서 그 시자인 회장을 구속했느냐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시진핑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대내의 그 불만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약간 때문에 희생양을 찾는 거군요.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사상과 문화 선전에 관한 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에 경제 공작회의는 이제 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경제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는 거고요. 공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간접 공작이 아니라 이 표현이 이렇게 이분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상과 문화 선전에 대한 공산당 공작회의는 이게 왜 주목을 받는 겁니까, 최근에? 네, 이제 앞으로 중국의 문화라든지 소프트 파워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사상을 좀 옹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당의 그 정신을 풍자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색채가 들어가 있는 패션까지도 이제 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상가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화 그 민족주의와 관련된 정신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강화된 치안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반스파이법처럼 이번에 중화 민족 정신 훼손이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또한 공안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를 운영할 소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포의 경제 국가로 회귀하는데 이는 현재 경제 정책이라든지 중국 내 반발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표현해 준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점점 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이야기를 듣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 움츠러드는 모양새를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전에 보면 뭐 역사 공정, 문화 공정 이래 가지고 이전에 뭐 우리 고구려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여파도 조금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토 야욕 때문에 시작된 문화 동북 공정이 좀 시작이 됐고요. 1대1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전부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돼서 열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 문화도 중국 문화라는 이런 그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한복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들의 한푸가 원류다. 소위 말해서 명나라 시대 때 복장으로 좀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단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문화 공정 같은 경우에도 강도가 좀 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역사 문화 홍보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세계에 그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 대내적으로 그 고립 혹은 이제 자기네 이야기만 많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 배우나 연예인들 이런 쪽도 뭐 퇴출 내지는 옥죄는 작업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차 연예인들과 관련된 청산 작업을 벌여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적벽대전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자오웨이뿐만 아니라 판빙빙도 중국 안에서 모든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드라마 동영상이 내려왔고요. 또한 홍콩 인권 운동을 좀 지지해줬던 유독화, 주윤발, 왕조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타들뿐만 아니라 중국 그 문화와 관련된 그 플랫폼이라든지 팬클럽 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카르텔 같은 경우는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뭐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외래 문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하고는 속내는 바로 그 배우 세력이라고 하는 특권층이라고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든지 정청 그리고 루인산을 비롯한
비롯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패밀리들이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적들 제거 차원에서 이제는 정치권까지도 이 압력이 가속되고 또 구속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표면에 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연예인을 이렇게 옥죄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문화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으면서 정적들을 견제하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물밑에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런 움직임은 우리 기업이나 증시에는 좋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뭐 엔터라든지 뭐 게임 오락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기댄 바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문화 왜곡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국이 자유나 민주 그리고 인권 의식이 강한 K-pop, K-콘텐츠, K-뷰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뭐 현재 일본의 기모노라든지 일본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혀 방송을 좀 내보내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문화라는 게 배려라든지 존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창의적인 그 사업들을 계속 펼친다면은 아시아권에서 중화 문화보다는 우리와 관련된 문화가 아시아권에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찬 소장님과 뭐 매일 얘기하다 보면 맨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다 못했는데 금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추가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좀 시간 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전에 오려고 그때 한중수가 30주년인가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왔고요. 지금 다시 시 주석 방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이를 계기로 해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쪽에서 현재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중일은 셔틀 외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이나 12월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최 국가는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경제 쪽에서 어느 정도 협력 사업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또한 군사적으로나 대북과 관련된 핵 억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사실은 우리 추석 그다음에 중국도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는 좀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고 또 사실 뭐 이번 연휴만 보는 게 아니라 국경절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유커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중국 소비주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씀씀이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요. 중국 내부에서 이번에 연휴 동안에 뭐 굉장히 많이 이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뭐 이동은 좀 많이 네. 있었는데 뭐 실속형 이동이기 때문에 네. 뭐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그리고 차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시장처럼 그 고가 소비들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풀리고요. 이번 11월이나 12월에 시 주석이 방문한다면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알령 정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반 정도인 3천만 명 정도가 사치 금지령이 풀리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GDP 성장률이 한 1% 정도인데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분의 1 정도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해석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들 집중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